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치 11번째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주말이 아니죠. 네, 어떻게 잘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또 뭐, 불특정으로 뭐 이렇게 보시니까 또 언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이게 방송이 아니라 이제 녹화하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한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1권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사실은 이 공작이라는 사람이 선함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 선함이 굉장히 지나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백치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공작이 어, 이렇게 로고진이라는 한 사내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라고 하는 또찍기의 첩이었죠. 그 여자와 이제 그 여자를 진심으로 연민을 하고 그 또찍기의 첩이었던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는 또찍기가 옛반찐이라고 하는 거의 동년배인 장군의 첫째 딸과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매물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7만 5천 루블을 받고 가브릴라에게 이제 거의 뭐 처분 아닌 처분을 당하는 시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도 가브릴라에게 모욕을 주는 상황. 그리고 가브릴라도 굉장히 속물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결과는 로고진과의 결혼이었죠. 그런데 로고진이 굉장히 광적으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사랑했고요. 그런데 로고진은 사실은 나스타샤 필리포프나의 마음에 뮤시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채 그를 칼로 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작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대신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좀 다치게 되고 레베제프의 집에서 그 별장에서 요양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저번 시간에도 보셨듯이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스캔들이냐면 이폴리트, 도코렌트, 깰레르 그리고 브루도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공작이 상속받은 유산, 상속해준 그 돌아가신 분의 사생아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사생아라고 자청하는 한 애송이들이 그 브루도프스키 애송이와 애송이들이 와서 공작을 음해하는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공작은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가브릴라와 공작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에 그 상황을 어쨌든 잘 이렇게 넘기게 되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요 보급한 버전, 열린 책들 보급한 버전으로 446쪽 한번 읽어볼게요. 이폴리트, 얘 문제되는 애라고 계속 항상 말씀드렸죠. 이폴리트는 베라가 날라다 준 차로 입술을 적시고는 찻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부인, 이 찻잔들을 보세요. 이폴리트가 말하네요. 이 사기 찻잔들은 최고급 도자기로 레베제프의 유리장 속에 보관되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것은 레베제프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인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공작을 이렇게 모독을 해놓고서 괜히 뭐야 신사인 척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공작 웃고 있어요? 이제 옛반찜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있나요?
좌중은 웃음바다였다. 그러니까 뭐 괴팍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글쎄, 난 치사한 놈이에요. 치사한 놈. 그러니까 이렇게 레베제프에 대해서 이제 레베제프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침잠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6루브를 주고 레베제프에게 의뢰했어요. 그것은 그 문장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위해서였죠. 저 양반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각반에 관해서나 스위스 교수집에 있을 때 공장하게 왕성한 식욕에 관해서나. 그러니까 사실 레베제프도 요 공작을 좀 팔아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 네,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도무지 안절부절 못하던 레베제프가 풀이 죽어 켈레르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 사람이 짓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마디 물어보겠어요? 아, 어제 아침이었죠. 우리는 만나서 약속을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죠. 어제 아침이라면 저 사람이 공장 앞에서 설설기며 충성을 맹세할 때였는데 짐승 같은 인간들이구만. 당신의 뿌시킨 시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딸도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옛반찜 장군 부인은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고 있는 이폴리트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니네들이 우아한 척을 해도 사실은 저 레베제프 저 인간 뒤에서 공작 팔아먹었어. 우리보다 더한 인간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폴리트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놀란 것은 부인의 괴팍스러움입니다. 솔직히 말해 난 일부러 레베제프의 말을 꺼냈습니다. 유난히 부인만이 얼마나 충격을 받나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죠. 사실 공작은 저 양반을 용서할 생각이었어요. 아마 벌써 용서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마음속에서 용서의 구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공작? 그는 숨을 헥헥거리며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이상한 흥분에 쌓였다. 이폴리트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했지만 마치 그런 말로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투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다. 동시에 그는 몹시 흥분하여 미심쩍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히 혼돈스러워 무슨 말을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병색이 짙은 얼굴과 번쩍거리며 타올라 광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상한 시선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물론 나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그 점은 시인해요. 이거 이폴리트 대사들이에요. 우리같이 고상하지 못한 무리들이 모인 장소에서 부인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게다가 여기 따님들까지 지저분한 얘기를 듣게 하셨군요. 물론 따님들은 소설 같은 데서 그와 유사한 얘기를 들었겠죠. 하지만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엉망인지라. 아예 숨이 넘어가는군. 옛반찐 장군 부인이 냉랭하게 말했다. 옛반찐 장군도 화가 나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랬더니 사실은 이폴리트가 또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브루도브스키는 진실로 자기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욕되게 했죠. 그런데 공작은 브루도브스키 그 사생아 자처하는 사람 브루도브스키 도와주고 싶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에게 따뜻한 우정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 누구도 공작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마주서서는 바라보고만 있죠. 하하하. 여러분들은 모두들 형식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것들만 고집하고 있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여러분 중 그 누구도 브루도프스키만큼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공작, 나는 당신이 가브릴라를 통해 브루도프스키의 어머니에게 돈을 몰래 보내준 것을 알아요. 맹세하지만, 하하하, 맹세하지만 브루도프스키는 형식이 세련되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았다고 당신에게 욕을 할 겁니다. 그럴 거라고요. 하하하. 자, 이게 지금 무슨 무슨 상황일까? 이게 굉장히 병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편견과 어떤 선함에 대한 편견과 우리가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으로서의 독자로서의 우위성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적인 태도로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폴리트가 상징하는 바는 독자들 당신들이나 예술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신적이고 절대적인 제3자의 차원에 앉아서 이런 삼라만상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우월한 듯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신네들은. 하지만 이폴리트 같은 캐릭터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입체적이죠. 이들의 논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런 선함의 의지 역시도 그것이 어떤 목적의식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보상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도 당신들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수모스럽고 차라리 우리를 모독을 하는 것보다 동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와 어떤 능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작. 이제 공작을 걱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작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는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이폴리트마저도 당신 이러다 죽어. 당신 이러다 죽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고만해.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폴리트,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사람들과 창문을 통해 15분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찬동하여 곧바로 당신을 쫓아 나선다고 하는데 그 얘기 사실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폴리트가 말한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권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좁혀지는군요.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제외하고 무엇보다 먼저 그 권리 자체를 연구해 보지도 않고서 말이요.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린 거요? 물론 틀렸지요. 나는 당신의 말조차 이해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붙는 거예요. 이폴리트와. 딱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한 논리에서 비약할 수 있는 것은 힘의 권리,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주먹과 개인적 욕구의 권리만 있죠. 세상 일이 아주 종종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고 있어요. 프로동 역시 그의 힘의 권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장 진보적인 미국의 자유주의파들도 미국 전쟁 때 농장주들 편에 서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했죠. 말하자면 흑인은 어디까지나 흑인이고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설로. 따라서 힘의 권리는 백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하자면 당신도 힘의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래서요. 당신은 캐묻기를 좋아하는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요. 힘의 권리는 호랑이와 악어의 권리, 심지어 다닐로프와 고르스키의 권리와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이폴리트의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요. 이폴리트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거의 듣지 않고 있었다. 에브게니라는 상대예요. 에브게니가 하는 말 중에 이폴리트가 그래서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습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폴리트는 어떤 게 비극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상대 제가 뭐 정확하게 해석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폴리트는 강한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강한 인간. 그러니까 니체적인 의미에서 초인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이 되고 싶은 폐병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라스콜리니코프나 스타브로긴 같은 이런 종류의 인간들, 스피드리가일로프도 마찬가지. 여기선 로고진이 그런 스탠스인데,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이반 이폴리트가 이반 까라마조프 그런 애들이 어떤 강한이냐면은 논리적인 중무장과 더불어 본인이 사회적으로나 본인의 자기 확신이 있는 정도의 육체성과 지성을 같이 갖춘 강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옛반찐의 셋째 딸의 아글라야 그리고
악령의 리자, 아, 주야벌의 라스콜레니코프의 여동생인 두냐 이런 여자들도 굉장히 강인한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육체적 강인함과 정신적인 강인함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왜 매료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매료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폴리트도 이런 종류의 강함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은 폐병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가 초인과 결부가 돼서 해석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폴리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도 강한 인간이 되고 싶어. 지금 이 사람의 논리에는 본인의 권리에 대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런 권리를 느끼고 내가 사회적인 양상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확실하게 한다면은 나는 그것으로부터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은 18살밖에 안 되는 정말 애송이고 거기다가도 정말 폐병쟁이에 불과하다는 게 폐병쟁이를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강함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이 사람이 비극적으로 느끼는 거는 내가 18살밖에 안 된 한 명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적인 차원의 구원과 신적인 차원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적일 정도로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폴리트는 연속적인 455쪽 연속적인 발작으로 인해 오히려 활기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는 선망 상태에서 순간순간 완전한 의식 상태로 돌아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병상에서 홀로 잠 못 이루는 지루하고 긴 시간 동안 무한히 생각해오고 곱씹어온 상념들의 편린들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안녕히들 가십시오. 이폴리트는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은 내 입에서 쉽게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말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하. 장군님, 제 장례식 때 꼭 와주셨으면 영광이겠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다면요. 그리고 나머지 장군들도 다시. 내가 나무를 보러 여기 온 걸 아세요? 바로 저 나무들은 우스운가요? 그는 심각하게 장군 부인을 보며 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에 잠겼다. 에브게니는 오른쪽으로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전히 같은 장소에 서 있었으나 이폴리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이폴리트는 그 에브게니를 찾았다. 논쟁이 붙었던 그 상대. 아, 아직 안 가셨군요. 당신은 아까 내가 창문 너머로 15분만 얘기를 하면 어떻다느니 하며 비웃었죠. 내가 단순히 18살 먹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는 그만큼의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그만큼의 세월 동안 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그만큼 생각해 왔어요. 죽은 자에게는 나이가 없는 법이에요. 나는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신은 우리들의 성실성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를 깔보면서도요. 이것도 역시 그날 새벽에 잠자리에 생각했던 겁니다. 옛반친 장군 부인님, 내가 아까 부인을 비웃으려 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비웃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두 손을 가리며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거야. 아까 당신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지. 여기 이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도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걸 아세요? 자연이란 매우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자연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왜 또 웃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스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계속해서 여기서 뭐를 지금 스텝을 잡고 있냐면은 18살짜리가 지금 80, 90, 뭐 7, 80이겠죠. 이 당시에는.
7, 80의 죽음을 앞둔 노인이나 할 말을 18살짜리 팥병장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장엄하게 들려야 하는 내용인데도 이게 우스꽝스럽다니까 지금 계속해서 왜 날 보고 비웃어요? 날 보고 비웃어요?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령을 보면서 니콜라이 프쉘볼로도비치 스타브로긴이나 끼릴로프 혹은 뭐 샷도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스운 패러디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굉장히 살벌하고 위험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웃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독하게 잔인한 분들이군요. 그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섭섭함과 분노를 가려앉히지 못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옛반찐 장군 부인은 이제 부인이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얘 다치겠어요. 얘 이러면은 얘 죽을 것 같아요. 얘 죽을 것 같으니까 얘 빨리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이폴리트도 그 말에는 감동을 받는 거야. 왜냐면 애니까 얘가. 음, 그래서 이제 나는 창문 너머로 15분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다 설득하고 싶어 했어요. 다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다 조롱하고 있어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내가 말하면은 다 머저리에다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만약 이런 폐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자살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 부인은 더 딱한 거야. 얘가 이제 발작을 하고 있고 장군 부인 옛반친 장군 부인은 그래도 많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인 게 여기 또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글라야나 세 딸을 다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얘 죽겠다, 얘 죽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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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부인들 그런 나이 많은 어머니들 그러시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입 벌릴 때가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골치 아픈 놈인 게 지금 이런 식인 거야. 얘가 그 스타브로긴이나 이렇게 독하지도 못하고 여리기는 또 되게 여린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백치의 후반부를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항상 이런 식인데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이런 인물을 창조한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중단편의 이폴리트 같은 인물을 만들어서 새로운 단편을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굳이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폴리트를 등장시켜서 로고진, 무이시킨,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아글라야 예빤찌나 이 사각의 로맨스 구조를 다 자기가 또 이폴리트 하나로 뭉그러뜨려 버리고 있어요. 이게 아쉬우면서도 굉장히 이 눈에 가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쉬운 점은 작품 전체의 일관성이 얘 때문에 훼손이 되는데 그거는 얘의 존재감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폴리트가. 후반에 가면 더해. 이게 지금 이폴리트 숙인가 백치인가 모를 정도의 그런 존재감을 가지거든요. 음. 461조. 요 장면은 이제 그런 옛반찐 장군 부인과 이폴리트의 그런 어떤 상황. 얘는 강한 인간이 되고 싶은데 폐병쟁이고 장군 부인은 이 어린애가 또 이랬다는 게 아까는 공작을 그렇게 음해했던 게 아주 괘씸했지만 지금 또 불쌍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군 부인은. 461조. 갑자기 이폴리트가 백지창처럼 창백해져서 일어났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가까운 수치의 빛이 감돌았다. 그러한 표정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증오에 차서 바라보는 겁먹은 그의 시선에 파르르 떨고 있는 입술 위에 사그라져가는 일그러진 미소 위에 어려 있었다. 그는 즉시 눈을 내리깔고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브루도프스키와 또꼬렌토 쪽으로 잠시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들은 테라스 출구 곁에 서 있었다. 이폴리트는 재빨로 공작에게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그의 안미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말했다. 왜냐면 공작이 또 안쓰러워했거든. 이게 얼마나 능욕이야. 공작을 죽이려고 음해를 다했는데 그 공작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단 말이야. 나를 동정하는가? 그는 침을 튀기며 목쉰 소리로 날카롭게 외쳤다. 바로 당신, 당신 위선자에다 달콤한 소리를 하는 당신, 백치의 백만장자, 자성가인 당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당신을 증오해요.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파악하고 있었고 증오해요. 이거 이폴리트 대사예요.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 깊이 증오했어요.
오늘 일은 모두 당신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내가 발작 상태까지 가게 된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창피를 줬어요. 나의 비열하고 좁은 마음을 들춰낸 것도 당신이에요. 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나는 당신을 죽일 거예요. 당신의 자선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서도 그따위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서도요. 나는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렇다고 당신네들이 의기양양할 것은 없어요. 당신들 모두들 나는 당신들을 저주해요. 음, 그랬더니 우리 아글라야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뻔뻔스러운 족속, 이제 또 대사가들이 있으니까 곧 넘어가세요. 이 뻔뻔스러운 족속들을 지금 당장 내쫓아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당신 한 사람을 증오할 거예요. 아글라야였다. 그녀는 마치 격분에 차 있는 듯 했으나 공작이 그녀를 쳐다보기도 전에 몸을 돌렸다. 하지만 공작은 이제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내쫓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어떻게 보면 병든 이폴리트는 마차에 실려 떠나버리고 말았다. 자, 10장은 이런 식으로 스캔들이 정리가 됩니다. 조금 더 11장 한번 읽어보죠. 그 소동이 있고 사흘이 지나서야 옛반찐네 가족들은 기분이 완전 풀렸다. 공작은 여느 때와 같이 자기 잘못이 컸다고 하며 진심으로 처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리자베타에게 그 옛반친 장군 부인에게 이렇게 그렇게 어색어색하고 화를 낸 것이나 뭐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공작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피우네요. 공작은 얼마 전부터 자신의 양면적인 극단성을 비난해왔다. 그것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고집스럽게 남을 믿는 마음과 암울할 정도로 비열하게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공작도 사실은 보통은 아닌데 지금 간질 발작으로 너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나 심적인 상태가 얇아진 상태예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진짜 착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 맞아. 미ሽ킨 공작. 어제 마차에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게 소리친 그 여자 누군지 아세요? 그 여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예요. 공작이 말했다. 정말로 그 연인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하지만 누가 그녀와 함께 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뭐 이러저러한 얘기고요.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에브겐이라는 사람은 제가 조금 이제 어, 조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에브겐이라는 사람은 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그 모욕을 당했고 모욕을 당한 사람이고 공작을 조금 후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그 대단원의 절정 부분이 지나고 나서 공작을 조금 보호해주는 좀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건너뛴 장면은 조금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잡다한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건너뛰었고요. 그 아글라야가 공작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고 이게 좀 누구나 흥미를 느낄 만하잖아요. 제가 뭐 박해일 배우님이나 뭐 에드워드 노튼 배우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배우가 맡아도 굉장히 잘 이렇게 수행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공작은 조금 더 위험스럽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배우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494쪽. 네. 어쨌든 브루도프스키의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이폴리트 도꼬렌코 그리고 뭐 깰레르 그리고 장군 부인과 딸들 레베제프의 뭐 상황 레베제프는 원래 비열한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브릴라가 좀 변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또 너무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건너뛴 부분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조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괜찮고요. 자, 494쪽. 이렇게 편지가 왔네요. 저기 사생아 자청인에게. 존경하는 공작, 나는 무사람들이 보기에 자존심을 가질 만한 권리가 눈꼽만치도 없는 놈입니다. 무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인간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견해지 다른 당신의 견해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공자,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실을 지나칠 정도로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어머니를 이미 도와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해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와 당신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모자란 200루블은, 그러니까 150루블, 200루블은 형편이 닿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드리죠.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읽을 가치도 없었네. 당신은 왜 그렇게 싱글거리고 있어요? 그 옛반친 장군 부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편지는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지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겉멋으로 꽉 찬 헛소리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라고요? 누가 당신에게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안 왔어요? 뭐 이런 얘기죠. 조카기도 하고 이제 반갑기도 하고 얼마나 순한 얼띠기 같겠어요. 장군 부인 눈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무의식인 가문의 여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 버리고 그런 조카가 와가지고 저렇게 찐따처럼 저러고 있고 아글라야는 좀 얘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왔냐 이렇게 좀 진짜 뭐 쿠사리를 주는 거죠. 그녀는 그랬더니 누가 금지를 시켰다. 누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금지시켰어요? 아글라야가 금지시켰어요. 언제 그랬어요? 말해봐요. 오늘 아침에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선 결코 안 된다는 전가를 보내왔죠. 옛반진 장군 부인은 돌기둥처럼 꼼짝 않고 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슨 전가요? 누구를 보냈던가요? 편지를 받았어요. 어디서요? 이리 줘봐요. 그 편지를 줍니다. 미식긴 공작,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당신이 우리 별장을 찾아와 나를 놀라게 하려 한다면 나는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을 테니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장군 부인은 1분쯤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공작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고 잡아 끌었다. 어서 가요. 가자고요. 그렇지만 부인께서는 나를 당하게 하고 말 거예요. 무얼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순진한 양반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남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겠어요. 그럼 모자라도 쓸 여유를 주세요. 에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러고 있죠. 어이구, 이 못난이, 이런 어쩌면 당신이 찾아오지 않는 게 괘씸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백치에게 그렇게 쓰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얼 그렇게 엿듣고 있어요? 그 애한테 당신 같은 광대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보질 못하니까 당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 절대 찾아오지만은 절대 찾아와. 절대 찾아와. 이 얘기였던 거죠. 사실은. 아갈라야도 참.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하고 요걸로 이제 요 요거 상 이제 마치고요. 아, 참 뭘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참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 저도 여기를 이 유튜브를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녹음 저장고 겸 어떤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의 창구 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뜸에 있어서 또 저도 다시 책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좀 굉장히 강렬하게 읽은 글들을 또 잊고 싶지 않은 글들을 제가 이렇게 녹화 뜨는 형식으로 고 있고 또 뭐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더 우선이고요. 일단은 일부 1권이 끝났습니다. 백지상권이 끝났고요. 뭐 제가 앞에서 많은 이야기 간략한 줄거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하면 사족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하지만 하나만 더 덧붙이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로서의 우월성과 독자로서 가지고 있는 마치 제3의 절대적인 관찰자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이런 이폴리트 같은 굉장히 날카로운 회의주의자, 니힐리스트, 그리고 그러면서도 힘을 추구하는 그게 니힐리스트죠. 허무의 극한.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지점까지 본인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니힐리스트. 근데 이 사람이 우스꽝스럽고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스타브로긴이나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강한 육체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화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8살짜리 폐병쟁이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냉혹한 지점. 그랬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거꾸로 묻고 있는 거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이폴리트를 비웃고 이폴리트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폴리트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죽음의 순간에 앞에 있을 때 당신이 가장 외롭고 약한 순간에 있어서 당신도 이폴리트처럼 악마처럼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폴리트처럼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을 안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아직도 살아있는 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과 엮이니까요. 네, 백치 상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백치 학원을 제가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완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잘 재밌게 보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